내 여자친구는 귀신과 싸운다. 이 에피소드는 딱히 일기를 참고 할 필요도 없이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놈들이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면 술술 내뱉는 화제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다. 물론 이놈들이 여친의 비밀을 알진 못한다. 그저 지들이 당한 걸 떠드는 것 뿐이다. 그래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교묘하게 각색 좀 하겠다. 알아보면 큰일 난다.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사실 여친에게 비밀로 하고 쓰는 것이다. 만약 여친이 안다면 아마도 내 뼈와 살이 분리될 것이다. 그래도 예비 신랑이니 죽이진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A 녀석은 방학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계신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그래서 방학 동안 나는 B 씨와 놀러 다니곤 했다. 물론 동네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았다. 이건 시체를 보았던 하천 상류에서 있었던 일이다. 중류와 하류 쪽은 깊지 않지만 상류는 무척 깊었다. 가끔 사람 빠져 죽었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하지만 용감한 나와 B 씨는 그딴 소문은 쿨하게 무시했다. 왜냐하면 우리 셋은 수영을 정말 잘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 나이에 그런 용감무쌍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지금에 와선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짓거리 많이 했다. 죽지 않은 게 용하다 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어쨌든 우리는 이 당시 낚시라는 것에 흥미를 가졌었다. 물론 낚시할 줄 전혀 모른다. 그냥 각자 집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낚시도구를 몰래 가져와서 흉내낸 것이다. 월척을 기대하여 상류에서 나와 B씨는 적당히 자리를 잡았다.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을 쿨하게 무시한 우리들은 강태공 흉내를 내긴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땐 넣으면 걸리는 줄 알았다. 우린 단순 무식했다. 학교 성적과 별개의 문제였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냐며 서로 투덜거렸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시간이 한 4시쯤 되었던 것 같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닌가. 비 온다는 소리는 못 들었었는데 소나기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비가 뭔가를 본 것 같았다. 야, 봤냐? 지금 봤어? 봤냐고. 라고 비가 말했다. 뭐를? 이라고 시가 말하자. 방금 사람 머리 본 것 같은데. 못 봤어? 비가 말했다. 난 이때 비가 우릴 겁주려고 헛소리하는 줄 알았다. 시와 나는 비가 가리키는 쪽으로 한참을 봤다. 당연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 미친놈이 또 헛것을 봤다고 우린 비를 졸라 깠다. 평상시 비는 헛것을 좀 자주 봤다. 원래 그런 놈이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사람 머리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물귀신인가? 라고 비가 말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쓰레기 같은 걸 보고 착각한 거겠지. 라고 시가 말했다. 그런가? 하긴 이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디 있겠냐. 비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귀신 같은 거 믿지 않았다. 난 옆에서 이놈들 대화를 듣고는 속으로 휘식 웃었다. 내 여친이 귀신 보는 여자다. 임마. 라고 외치고 사정없이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입이 근질여치다. 계속되는 허탕의 인내심이 바닥나서 더 이상 우리들은 낚시를 할 수 없었다. 초짜 중에 초짜들이 붕어라도 낚을 수 있겠는가? 결국 낚시대를 놔두고 우리들은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치며 놀게 되었다. 상류 부근이 깊고 위험하다고 해도 드문드문 얕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위험하진 않았다. 수영 실력을 과신했기 때문에 가끔 발이 닿지 않는 곳도 들락날락거렸다. 하늘은 계속 흐리기만 했다. 야, 뭔가 발을 건드린 것 같다. 라고 비가 말했다. 물고기 같은 거 아냐? 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런가? 라고 말하며 비는 계속 찜찜한 느낌이 드는 모양이었다. 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상류 건너편은 수풀이 우거지고 개발이 덜 된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웬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 궁금함을 못 참는 비와 씨는 저게 말로만 듣던 물레방앗간이라고 생각했다. 이놈들이 전혀 연관도 없는 창고를 왜 물레방앗간이라고 생각했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그 주변 상류의 깊이는 대단했다. 그런데도 이 씨가 건너가서 별 수 없이 나도 건넜다. 발끝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건 참 짜릿한 느낌이었다. 야,
혹시 여기 누가 숨어서 야한 짓 하는 거 아냐? 아니면 불륜? 라고 비가 말했다. 젠장, 카메라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돈을 잔뜩 뜯어내게. 라고 시가 말했다. 둘이서 참 잘들 논다. 라고 내가 말했다. 이런 수풀이 우거지고 상류천으로 둘러싸인 곳에 창고로 어떤 커플이 몰래 들어와 야한 짓을 하겠는가. 이놈들은 그냥 상황극을 즐기는 것 같았다. 원래 이런 놈들이다. 그렇게 한참 창고 밖에서 그렇게 낄낄대고 떠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쿠지직 하더니 쿵 소리가 들려왔다. 신나게 떠들던 우리는 창고로 시선을 집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은 창고는 수풀로 뒤덮여 무성했다. 실제로 안에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야, 들었냐? 방금 그거. 뭐지? 뭐가 쓰러지는 소리 같았는데. B 씨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난 좀 더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뒤로 별다른 소리가 들리진 않았다. 뭔가 쌓여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기분 느낄 때면 항상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제 그만 놀고 가자. 라고 내가 말했다. 그래. 실컷 놀았으니 비 내릴 것 같네. 라고 비와 씨가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헤엄쳐 건너가려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갑자기 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허우적거리는 것이었다. 헤엄을 제일 잘 치는 놈이 갑자기 허우적거리는 것에 나와 비는 상당히 놀랐다. 다리, 내 다리. 라고 씨가 비명을 질렀다. 야, 진정해. 갑자기 왜 그래? 나와 비가 말했다. 깜짝 놀란 나와 비가 고통스러워하는 씨를 끌고 물에서 나왔다. 씨는 호흡이 곤란한지 매우 괴로워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을 되찾다. 다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 대체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 누가 내 다리를 갑자기 잡아당기더라고. 난 너희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라고 씨가 말했다. 뭐? 다리를 잡아당겨. 나와 비의 시선이 교차했다. 당연히 우리는 모르는 일이었다. 다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악질적인 장난을 깊은 물속에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기에 씨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그놈 눈엔 우리 둘이 먼저 앞에서 헤엄치고 있을 텐데 누가 있어 다리를 잡아당길 수 있겠는가.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틀림없이 물귀신 짓이라고 생각했다. 물에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여친의 충고가 떠올랐다. 물론 여친은 이 상황에 대해 아마 모를 것이다. 여친에게 얘기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러 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난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짐 챙기고 가자고 했다. 비와 씨도 내 의견에 동의했다. 씨를 먼저 뚝 위로 보냈고 나와 비는 낚시 도구를 챙겼다. 내 굳어진 표정을 보고 비도 여기 무언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씨는 너무 무서움에 떨어 그런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도망치듯이 뚝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야, 저게 뭐냐? 창고 좀 봐봐. 비가 말했다. 비가 무심코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난 짐을 드느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기시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자 새끼들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놈들은 들고 있는 짐들을 모두 내팽개치고는 미친 듯이 도망쳤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다. 난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멀뚱멀뚱 서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홍지 빠지게 튀는 놈들을 보면서 나도 도망쳐야겠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짜 부들부들 떨었다. 용기를 내어 돌아보았는데 딱히 눈에 띌 만한 것은 없었다. 창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난 내가 귀신을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저놈들이 분명 저기서 뭔가를 보고 놀라서 도망친 거라고 짐작했다. 무척 떨리긴 했지만 낚시도구들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었다. 그거 잊어먹었다가는 귀신보다 무서운 아버지들의 분노에 떡이 되도록 처맞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빌어먹을 놈들 대신 내가 짐을 전부 낑낑대며 들고 날랐다. 야, 이 새끼들아. 짐을 다 내게 떠넘기고 튀냐. 일단 난 모르는 척하고 뚝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한 작은 동네 입구 느티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있는 비와 씨에게 냈다 소리를 질렀다.
근데 이놈들 상태가 장난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부들부들 떨면서 땅만 보고 있었다. 난 일단 비와 씨가 가지고 온 낚시도 구들을 그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야, 대체 뭘 보고 그렇게 겁먹은 거냐? 라고 내가 묻자. 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기가 내게 물었다. 뭘? 내가 되묻자. 정말 못 봤어?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너나 나나 같은 걸 봤잖아. 기와 씨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사색이 되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이 두 놈은 똑똑히 본 것 같았다. 창고 문 옆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지저분한 유리창이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놈들 말로는 뚝에서 돌아보았을 때 창문이 열려져 있었고 웬 사람 같은 게 서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무작정 뛴 것이라고 했다. 니들 귀신의 귀자도 믿지 않던 놈들이잖아. 그게 정말 귀신이었냐? 라고 내가 묻자. 확실해. 틀림없어. 똑똑히 보았다고. 내 다리를 잡아당긴 건 틀림없이 물 귀신일 거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비와 씨가 말했다. 너무 겁을 집어먹은 비와 씨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이놈들을 친히 집까지 바래다 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여친 집에 들렸다. 여친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줬다. 여친이 간식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여친을 방으로 끌고 들어왔다. 나는 여친에게 비와 씨랑 상류 쪽에 놀러간 얘기를 했다. 여친은 미쳤냐며 그 위험대를 왜 갔냐고 위험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잔뜩 잔소리를 들었다. 어쨌든 나는 비와 씨의 이상행동도 포함해서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잠자코 듣던 여친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게 또 사고치고 돌아다니네 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미안해. 바보 같긴. 아마도 그건 물귀신일 거야. 물귀신은 물 밖에선 그리 위험하진 않지만 물속에서는 정말 위험한 존재거든. 그것이 친구 놈들을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해코지하진 못할 거야. 물속이면 몰라도 물 밖에서는 힘을 쓰지 못해. 당분간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분명히 말했다. 또 잊어먹고 갔다간 진짜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여친에게 설교를 잔뜩 들으며 나는 여친 집에서 밤늦도록 놀았다. 같이 만화책을 보기도 하고 서로 장난도 쳤다. 여친은 장난치는 것을 참 좋아했다. 하여간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아버지였다. 너 이 새끼. 내 낚시대 내가 가져갔지. 당장 갖고 오지 못해. 헉. 잊어먹었다. 재빨리 전화를 끊어버리고 여친에게 인사하고 번개같이 집으로 튀어갔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갖다 논다는 걸 여친 때문에 잊어먹은 것이었다. 낚시대로 졸라 쳐맞았다. 꺼이꺼이 울며 하루가 지나갔다. 근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비었다. 야, 넌 잠도 없냐? 이 새벽에 웬 전화야? 우리 부모님 계시면 네가 책임질래? 라고 내가 말하자. 야, 큰일 났어. 나 죽는 거냐? 나 죽게 생겼다고. 라고 비가 말했다. 남잠 깨워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다. 뜬금없이 새벽에 전화해놓고 누가 죽는다는 건가? 하여간 나 죽네. 큰일 났네 하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난 하품을 했고 더는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끊었다. 배터리도 뺐다. 잠결이면 귀신이건 지랄이건 간에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법. 다음 날 나는 다시 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어 녀석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놈들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이놈들이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여친하고 같이 이놈들 병실을 찾았다. 같은 시각 동시에 입실한 이놈들의 얼굴 표정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었다. 안색도 창백하고 이놈들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야, 대체 어떻게 된 거냐? 호흡곤란으로 실려왔다. 그 귀신이 간밤에 찾아왔었어. 나뿐만 아니고 시에게도 찾아왔고. 라고 비가 말했다. 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기만 했다. 충격이 상당한 모양이었다. 이놈들 부모님은 몸이 허약해져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야기 진행이 되지 않았다. 난 일단 여친과 같이 비를 데리고 휴게실로 나와서 얘기를 들었다. 비의 이야기는 이랬다. 그 귀신 같은 것을 본 이후 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음악을 들으며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탁탁탁 거리는 소리였는데 비는 도둑이라도 든지 알고 잔뜩 긴장했다고 한다. 그래서 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가끔 거실에서 뭔가 부딪히거나 탁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어쨌든 별 이상이 없는 거라 생각하고 안심한 비는 물이라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 얼굴이 완전히 뭉개지고 퉁퉁 부은 여자 머리가 수박이 있던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르지 못한 비는 그대로 냉장고를 닫고 자기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다고 했다. 자기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컴퓨터에 재미있는 코믹 애니를 틀어놓았다고 한다. 이불을 뒤집어 쓴 비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근데 애니 화면이 갑자기 멈추더니 갑자기 끼리릭 하는 음향이 오류가 나서 심하게 튀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고 한다. 너무 놀란 비는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컴퓨터의 플러그를 뽑아버렸다고 했다. 완전히 겁먹은 비는 어쩔 줄 몰라 부모님의 방으로 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리고 문과 바닥의 틈새에서 물이 흘러들어왔다고 한다. 그걸 보고 비는 본능적으로 낮에 보았던 그 물귀신 같은 것이 왔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 흘러들어온 물은 계속 비에게 접근했다. 덜덜 떨던 비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미친 듯이 문을 열어 부모님 방으로 도망쳤다. 당연히 비 부모님은 새벽에 뭔 난리냐며 화를 내셨다. 비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설명하지만 솔직히 그게 씨알이 먹힐 소리인가. 결국 부모님은 쿨하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셨고 홀로 남긴 비는 부모님 방 앞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근데 방바닥에 가득했던 물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었다. 너무 무섭고 떨려서 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내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새벽 3시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난 더는 듣지도 않고 끊었었다. 비의 희망을 결과적으로 내가 짓밟게 된 것이었다. 내가 전화를 끊자 비는 자기 침대 위에 있는 창문을 무심결에 봤다고 한다. 창문에는 퉁퉁하게 붓고 끔찍하게 일그러진 여자가 비를 보고 있었다. 결국 비는 비명을 질렀고 극심한 호흡 곤란에 빠지게 됐다고 한다. 놀란 부모님은 비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다. 깨어나 보니 병원 천장이었다 하는 시추가 벌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비는 울며 자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몹시 안타까웠다. 난 슬쩍 묵묵히 듣고 있던 여친에게 물어보았다. 이거 물귀신 맞아? 물귀신 맞아. 근데 이해가 가지 않네. 물귀신은 물 밖으로 나와 사람을 해코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나도 잘 모르겠어. 쫓아낼 수 있겠어? 일단 시의 얘기를 들어보자. 다른 특징이 있나 알아봐야겠어. 비를 병실로 데려가고 나와 여친은 시를 달래서 휴게실로 데리고 왔다. 휴게실에 사람이 없으니 그런 얘기를 들어도 꺼릴 건 없었다. 쟤는 갑자기 자기 다리를 보여주었다. 털이 숭숭 난 다리를 왜 보여주는지 몰랐다. 구여? 뭐가? 너도 보이지 않는구나. 근데 왜 나만 보이는 거지? 여기 이렇게 손자국이 있잖아. 난 순간 여친을 보았다. 시의 다리를 유심히 보던 여친이 내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서 나는 그 손자국이 어제 무언가가 잡아당겼다고 했을 때 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시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어제 말이야 샤워를 하고 있었어. 시는 샤워를 하면서 마무리로 머리를 감다가 욕조 쪽에서 웬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눈을 감고 있었으니 뭐가 보이겠는가.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욕조를 보았다고 했다. 당연하게도 욕조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득 받아놓은 물이 전부였다. 잘 들었나 싶어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데 또다시 첨벙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놀래서 다시 보니 그 욕조에 받아놓은 물 속에 여기저기 끔찍하게 찢어진 상처가 가득한 남자 머리가 눈을 부릅뜨고 시를 노려보았다고 했다. 놀란 시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욕실에서 도망쳤고 집안은 한동안 시끄러워지게 됐다.
시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으셨다. 일단 혹시나 싶어 시의 아버님이 욕실을 꼼꼼히 살피셨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 싱겁게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안심하지 못한 시는 자기 방에서 성경이며 십자가며 교회에 관련된 모든 도구를 꺼내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생리적인 욕구는 끝내 시를 욕실로 내몰게 됐다. 갑자기 오줌이 미친 듯이 마려웠다고 한다. 조심스럽게 욕실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조그마한 소리나 벌레 소리가 들릴 때면 심장이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이 시는 무서웠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욕실 벽 타일을 봤다고 한다. 타일이 코팅되어 있어 희미하게 주변 물체를 반사할 수 있는데 시는 자기 뒤에 검은 무언가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시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시의 부모님은 심상치 않게 생각해서 시가 걱정되어 시와 같이 잤다고 한다. 그런데 시는 잠자다가 누군가 자꾸 자기 다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깼다고 한다. 부모님은 모두 주무시고 계셨고 형제가 없는 시의 다리를 대체 누가 당길 수 있겠는가. 소름이 끼친 시는 삶의 시작에 이불을 들췄다고 했다. 이불 속에는 그 찢어진 상처가 가득한 남자가 시를 보며 웃고 있었고 계속 다리를 잡아 당겼다고 한다. 시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결국 극심한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쉬어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 시간이 비가 실려온 시간과 일치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무언가를 보고 너무 놀라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쇼크성 호흡 곤란이라고 했다. 비와 시는 겁에 질려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여친은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자기 핸드백에서 벽조목에 잔 나뭇가지를 꺼냈다. 유자차를 뽑아줘. 이 벽조목 나뭇가지를 잘게 부숴서 유자차에 뿌린 후 쟤네들 먹여. 라고 여친이 말했다. 지저분해질 텐데 먹으려고 할까? 이렇게 내가 말하자 심리 상태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뭘 먹는지도 모를걸. 나는 여친의 설명대로 나뭇가지를 잘게 무소 유자차 안에 뿌리고 그것을 비와 시에게 먹였다. 과연 여친의 말대로 잘 받아 마셨다. 내가 보기엔 여친은 심리학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귀신들이 둘에게 접근하지 못할 거야. 가자. 라고 여친이 말했다. 응? 벌써 가게? 너희들이 갔던 곳으로 가봐야지. 거길 가자고. 진짜. 물귀신이 서식하는 곳을 가자고 하니 진짜 시겁했다. 하지만 여친은 쿨하게 그런 나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일단 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여친을 따라 병원에서 나왔다. 안내해. 꼭 가야겠어. 이참에 너도 물귀신과 놀아볼래? 라는 소리에 나는 여친을 그 장소까지 안내했다. 물귀신이 진짜 존재하는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저곳은 놀만한 곳이 아니었다. 오전이긴 해도 졸라 무섭고 음산하게 느껴졌다. 굉장하네. 너희 정말 이런 곳에서 놀았어? 숫자가 상당히 많아. 대부분이 성인들인데 간혹 아이들도 보이네. 그리고 저 창고. 남자 물귀신과 여자 물귀신이 있어. 아마도 저 둘이 내 친구들을 괴롭힌 거겠지. 어떻게 해야 퇴치할 수 있어? 일단 건너야 되는데. 난 수영 못하잖아. 대신 내가 건너.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물귀신이 많다는 저곳을 나보고 들어가라고. 내 눈은 분명 그렇게 묻고 있었지만 여친은 전방을 주시하기만 할 뿐 내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것들이 해코지할 수 없어. 정 불안하면 말이야. 입 벌려봐. 입을 벌리니까 벽조목 나뭇가지를 쳐넣어 주셨다. 그걸 물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다. 결국 여친이기는 남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빤스 바람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그래도 벽조목이 내 입속에 있으니 한결 낫긴 했다. 헤엄쳐서 건넌 나는 창고로 올라갔다. 난 여친을 돌아보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근데 여친은 눈을 지그시 감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주문 같은 거 외우는 모양인 것 같았다. 한 5분 정도 흘렀다. 내가 셋하면 문을 여는 거야. 알았지? 라고 여친이 말했다. 오케이. 좋은 거 하나 알려줄까? 네 뒤에 창문 열려있지? 거기서 그 물귀신들이 널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 이런 시발 창문은 또 언제 열린 거야? 여친 때문에 나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왜 알려주냐고. 생각해봐라. 바로 뒤에 물귀신들이 뒤통수를 째려보고 있다는데 안 무섭겠나. 또 눈물 나려는 거 간신히 참았다.
하나, 둘, 셋. 난 셋하는 순간 문을 열었다. 지저분한 먼지가 확 하고 뿜어져 나왔다. 열어주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고 순식간에 상류천을 건넜다. 내가 생각해도 빛과 같은 스피드였던 것 같다. 역시 사람이 핀치에 몰리면 괴력을 발휘하는 거지. 이제 해결됐어? 라고 내가 묻자. 아니, 잠시 막아놓은 것 뿐이야. 라고 여친이 말했다. 막아놔. 물귀신은 다른 귀신과 다르게 쉽게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 물은 음기의 원천이고 가장 강력한 원한을 불러오거든. 쉽게 이런 말 있잖아. 물귀신은 산 사람을 죽여야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이대로 놔두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전문 무당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니? 일단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 뿐이니까 두 번 다시 여기서 얼쩡거리지 마. 라고 여친이 말했다. 위험한 건 여전한 것 같았다. 실제로 많이들 빠져 죽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빠져 죽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이모님에게 구슬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그때 되면 모두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왜 문을 열라고 한 거야? 그런 게 있어. 더는 알 필요 없으니까. 신경 꺼. 난 아직도 왜 문을 열어야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여친의 활약으로 비화 씨는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고생해야겠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금세 생기를 되찾다. 몇 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던 놈들이 대학에서 미팅할 때 이야깃거리로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장차 형수님이 될 내 여친 덕에 산 줄 알아라. 비화 씨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 근처는 여친의 이모님이 오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사고가 났다고 한다. 여러 명이 또 죽었다고 하니 정말 위험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당시 비화 씨가 물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나 때문이라고 여친이 설명해줬다. 나를 보호해주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물귀신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리 한번 잡아당긴 게 전부였으니 다행이지 않나 싶다. 10월에 접어들어 우리 학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축제 때문에 매우 분주하고 부산했다. 특히 3학년들 같은 경우 마지막 고교 축제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내 여친도 마찬가지였기에 이 기간 동안 나는 여친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다. 여친네 반은 카페를 연다고 했다. 여친은 카페 메뉴 만드는 것과 서빙을 동시에 한다고. 서빙을 보는 와중에 찝쩍거리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웠지만 난 여친의 포스를 믿었다. 내 여친은 누구에게나 상냥하지만 작업 멘트 거는 놈에게는 쌀쌀하게 대하는 특징이 있다. 나도 맨 처음 쫓아다녔을 때 그 쌀쌀 포스에 당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다. 근데 난 그 방어벽을 뚫었다. 신입생인 우리 학년은 그다지 축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열혈 담임쌤은 우리들에게 재미있게 놀자고 독려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기껏 해봐야 작품 전신이 분식점이니 연극하자느니 하는 흔한 것만 나왔다. 이때 잠자코 있던 내 옆에 옆자리에 있던 안경녀는 점집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경녀가 바로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타로녀다. 타로녀는 제법 사교성이 좋은 여자였다. 게다가 점집이라는 아이템은 이때 당시 신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 괜찮다는 결론을 얻어냈고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타로녀는 자신 이외의 점을 볼 사람 4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서는 이들은 타로녀의 친구셋밖에 없었고 자리 하나가 비었다. 일단 축제까지는 2주 정도 남았으니 진행하면서 뽑기로 했다. 그건 그렇고 나나 다른 친구들은 이때까지 타로녀가 점을 취미로 본다는 것을 몰랐었다. 타로녀와 어울려 다니는 그룹 정도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점 보기 취미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 친구들은 타로녀가 점을 매우 잘 본다는 것에 신기해했다. 진짜 잘 보긴 했다. 서양식 그림처럼 아주 멋진 캐릭터가 그려진 타로 카드는 누가 봐도 신기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타로녀의 말빨이 대단해서 일단 점을 보면 타로녀의 해설에 이미 반쯤 넘어가게 됐다.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았다. 그래서 타로점이 우리 반의 새로운 유행이 됐다. 난 별로 점 같은 거 믿지 않았지만 일단 친구 놈들이 돌아가면서 점을 보는 것에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단 나도 점을 보게 되었다. 내가 보는 것은 연애였다. 카드를 여러 장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춰보는데 그저 그런 내용이었다. 뭐 지금 만나는 여자가 매우 좋은 여자라느니
앞으로 잘 될 걸 아느니 하는 내용이었다. 근데 카드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질이라는 카드였다.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의 유형에서 나온 카드였다. 이질, 다르다는 뜻이 아닌가? 순간 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내 여친이 평범한 여성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귀신 보는 여자가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결정적으로 내가 타로 카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신비한 점이 내 호기심을 무지하게 자극한 것이다. 그래서 타로녀에게 나도 전보게 해달라고 졸랐다. 자리 하나가 비었으니 흔쾌히 수락해줬다. 그래서 나는 점집 중요 멤버 중 하나가 되었다. 나 호기심이 한번 발동되면 밤에 잠도 못 자는 남자이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모든 일의 근원은 이 망할 호기심 때문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미치지. 평소에 이 DC들과 놀면서 나는 틈틈이 타로녀가 가지고 온 카드를 가지고 점 보는 연습을 했다. 이미 우리 반에 점 보는 게 유행인지라 여기저기서 해석집을 읽으며 열심히 점을 보는 얘들도 많았었다. 그래서 나는 주로 A, B, C를 대상으로 점을 보았다. 근데 넌 왜 이런 카드로 점을 보냐? 다른 카드 없어? 라고 A가 말했다. 누가 보면 너 오덕인 줄 알겠다. 이게 뭐냐? 닥쳐. 사실 나도 이게 불만이었다. 타로녀는 총 5가지의 타로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순위대로 멋진 카드를 다른 멤버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맨 마지막에 합류한 나는 당연히 가장 떨어지는 카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크로우 카드였다. 크로우 카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알 사람은 알 물건이다. 게다가 이거 나중에 타로녀가 나에게 선물로 줬다. 집에 아직도 보관 중이다. 하여간 이 카드도 나름 정확도가 높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은 맞추고 반은 틀린 것 같았다. 타로냐는 그것을 8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일단 상대 눈치 보는 것과 교묘한 말빨이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말빨인 것이다. 점이란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다. 게다가 말빨로 해결하라니. 나는 여친이랑 말싸움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없었다. 아무래도 점 보는데 난 재능이 없는 것 같았다. 귀신에게 벌벌 떤 놈들이 날 아주 놀려먹고 있다. 점은 정말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끈기 있는 놈이었다. 일단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점 보는 연습만 했다. 그러나 요령도 어느 정도 알게 되어서 나름 괜찮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A, B, C는 나보고 진짜 독한 별종이라고 했다. 점집 컨셉이 일단 어둡고 뭔가 엄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점 치는 사람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진지한 표정만 짓고 있으면 돼. 풀이를 못해도 해설집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듣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니까. 라고 타로녀가 말했다. 우와, 너 아주 점집 차리는 게 어때? 라고 내가 말했다. 점 봐주는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야. 하여간 넌 진짜 말빨 죽인다. 이참에 웅변대회에 나가라고 권해주고 싶었다. 타로녀는 정말 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 처자의 강의를 들으며 나도 제법 그럴듯하게 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일단 점 보는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였다. 이건 실제 점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웬일로 여친이 일찍 끝났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같이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난 여친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화제로 삼으로 끝도 없이 수다를 떨었다. 여친은 내가 점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신기해했다. 나는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했고 우리 반에 점 잘 보는 애기 있어서 걔한테 배운 거라고 얘기해줬다. 내가 쓰는 카드를 보여주자 여친은 크로 카드를 알아봤다. 너 이런 걸로 점을 보는 거야? 볼 수 있거든.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봐줄 테니까 보고 놀라지 마. 얼마나 정확한지 기대해 볼게. 결국 여친 집에서 나는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게 되었다. 여친이 고르고 내가 위치에 맞게 펼쳤다. 어떤 점을 볼 거냐고 묻자. 여친은 사랑점을 보고 싶다고 했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궁금하다고 했다.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라고 내가 말하자. 넌 점쟁이지. 내 남친이 아니야. 라고 여친이 말했다. 내가 투덜거리는 동안 여친은 카드를 뒤집었음. 뒤집힌 3장의 카드를 종합해봤을 때 일단 해석집을 뒤적거리며 결과를 유추해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연하의 어린 남성으로 고집이 세고 활달한 성격이다.
제대로 고삐를 잡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당신은 유념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당신은 남자를 사랑하고 가족처럼 생각하지만 남자는 바람둥이일 가능이 크다. 점이 뭐 이따위로 나오냐. 뭐가 어때서?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네. 맞긴 뭐가 맞아? 내가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야. 그리고 내 주제 무슨 바람둥이라고. 너도 살 좀 빼면 잘생긴 얼굴이거든.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 그보다 이거 결과가 놀라운데.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 80점 정도. 여친은 연하라는 점과 고집세고 활달한 성격,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성향까지 맞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바람둥이 성향은 나나 여친도 인정하지 않았다. 난 여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었다. 어느덧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전날, 우리 반은 분주하게 소품을 정리하거나 점집처럼 분위기 있고 어둡게 꾸미기 시작했다. 반 친구들이 합심해서 꾸미니 그럴듯한 모양새가 나왔다. 그때 타로냐는 최근 입수한 고가의 아주 희귀한 타로 카드를 보여주었다.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지만 데빌 머시기 하는 카드였던 것 같다. 원 카드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고 내가 묻자. 타로냐는 아주 예쁜 카드인데 왜 그러냐고 했다. 참고로 타로냐의 취미도 오컬트였다. 타로냐 말로는 이 카드는 매우 높은 정확성을 자랑한다고 했다. 자주 집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과 실험한 결과 대단히 정확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축제 때 메인 카드로 이것을 쓴다고 했다. 난 왠지 그 카드가 꺼림직했다. 타로냐는 이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시 점을 봐주었다. 어느 정도 맞던 수준의 점이 거의 완벽하게 맞을 정도로 정확성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니, 진짜 카드에 따라 점의 정확성이 틀려지는 것 같았다. 진짜 신기했다. 하지만 난 그 카드가 무척 꺼림직했다. 타로녀가 점을 봐준다는 것도 거절할 정도로 굉장히 다크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기분 나쁜 카드였는데 난 이유 없이 보기 싫을 정도로 이 카드가 꺼림직했다. 하지만 나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굉장한 카드라며 호들갑들을 떨었다. 돈을 싹쓸이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많이 벌긴 했다. 축제 당일 정말 정신없이 바빴다. 타로녀와 나를 비롯한 멤버들이 가로정렬로 놓아진 책상에 앉아 들어오는 손님들의 점을 봐줬다. 근데 입소문이 제대로 나서 줄까지 섰을 정도였다. 이날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다. 쉬지도 못하고 거의 5시간 동안 점만 본 것 같았다. 올인 복채를 5,000원씩 받았기에 수입도 제법 쏠쏠했다. 대부분 봐준 점은 연애운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사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여간 연애운 보는 여자애들이 참 많았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일단 타로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심 먹으러 갔다. A, B, C는 날 기다리다 지쳐 자기들끼리 먼저 먹었기에 혼자 먹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문득 여친 생각이 나 여친 반으로 가봤다. 과연 3학년들답게 카페를 그럴듯이 꾸며놓았다. 서빙보는 예쁘장한 선배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화장들을 했다. 다 여대생처럼 보였다. 남자 선배들은 아주 일꾼들이 된 것 같았다. 손님들도 많고 하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세련되고 심플한 검정 웨이스트리 복장 때문에 남정네들이 침을 질질 흘리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망할 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 10분은 기다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과자로 만든 파르페를 3,000원이나 받냐고 투덜투덜거리며 파르페를 먹는데 어째 여친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분명 서빙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 건지. 서빙 보는 선배들 대부분이 꽤 예쁘장했지만 그런 것 따윈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난 내 여친이 여기 선배들보다 훨씬 예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자다. 그래서 내 여친 어딨냐고 여친 내 반 선배에게 물었다. 내가 걔 남친이라고? 네. 설마. 다른 선배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나 여친 반에서 제법 얼굴이 팔리긴 했는데 이 선배는 날 모르는 것 같았다. 다행히 날 아는 선배들이 증명해줘서 그래서 불러달라고 했다. 난 오늘 여친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다. 여친이 내게 왔다. 진짜 잘 어울렸다. 같은 웨이스트리 복장이라도 여친이 입으면 다르게 보였다. 여친에게 이쁘다고 칭찬을 해줬지만 여친은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대 우리 반에 놀러 온다고 하며 잘 먹고 가라고 말한 뒤 횡하니 가버렸다. 여친의 버림받은 나는 다시 우리 반으로 돌아왔다. 근데 매우 어수선한 것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나 없을 때 아주 재밌는 일이 터졌다는 것이었다. 아까 2학년 커플이 왔었는데 싸움이 났었다고 한다. 근데 탈원녀에게 점을 보던 와중에 남자가 바람 핀 게 들통이 나서 탈원녀가 그런 것도 알아낼 수 있나 신기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머리 잡아 당기고 난리 났었다고 했다. 소란을 피운 그 커플은 말리러 온 선생님들에게 끌려갔다고 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놓치다니 아쉬웠다. 탈원녀가 빨리 와서 점보라며 교대하자고 했다. 나는 몹시 지친 탈원녀를 대신해서 점을 봐주기 시작했다. 근데 내가 보는 점에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말들이 좀 많았다. 어쨌든 탈원녀가 쉬는 동안 열심히 1시간은 점을 본 것 같았다. 그때 여친이 놀러왔다. 여친은 날 보더니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탈원녀가 복귀해서 대부분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긴 손님이 서너밖에 없었다. 여친은 내 앞에 앉았다. 웨이스트리 차림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반 남정네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여친은 탈원녀를 보며 쟤는 인기 많은데 넌 인기가 별로구나 라고 말했다. 제가 비정상이라고. 일반인이 이 정도 보면 잘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점이나 봐줘. 어떤 거? 연애, 행운. 여친에게 카드를 섞게 만들었다. 그리고 난 그것을 행운 점식대로 배치했다. 그리고 여친에게 고르라고 했다. 근데 여친은 갑자기 탈원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닌가. 저기요, 아가씨. 점에 좀 집중하시지. 저 애가 탈원녀 맞지? 응. 그런데 잠깐 나와봐. 다짜고짜 여친이 날 끌고 나왔다. 이거 영업방이지만 갑자기 진지해진 여친의 얼굴 표정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했다. 왜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 왜 소름이 돋아? 진짜? 탈원녀라고 했지? 어깨에 동료기가 앉아 있더라. 동료기? 여자아이 귀신. 그래. 탈원녀의 어깨에 앉아 같이 점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너무 흉측하게 변해서 내가 다 소름이 돋을 정도야. 헉. 여친이 소름 돋을 정도라면 그건 정말 장난 아닌 귀신인 것이다. 더구나 여친은 그 귀신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탈원녀가 그렇게 점을 정확하게 본 것이 그 귀신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다. 그때 나는 그 데빌 머시게 하는 카드를 떠올렸다. 혹시 그 카드 때문일까? 카드. 탈원녀가 얼마 전에 구입했다는 카드가 있거든. 근데 그 카드를 처음 봤을 때 되게 꺼림직하고 불길해 보였어. 그래. 그렇다면 그건 저주받은 카드일 거야. 저주. 귀신은 보통 물건에 붙지 않아. 하지만 물건에 붙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저주를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앞뒤가 붙을 수 있는 거야. 사용하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종류. 어쩐지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느낌이 들다더니 여친은 카드에서 앞뒤를 떼어놓을 방법 따윈 없다고 했다. 없애버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데 일단 그런 저주받은 물건을 갖게 되면 사용자는 대단히 집착하게 될 거라고 했다. 일단 어떻게 그걸 얻었는지 물어보기나 할까? 그래 출처라도 확인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나와 여친은 다시 반으로 들어왔다. 여친은 시종 일관 탈원녀를 주시했다. 정확히는 탈원녀의 어깨 위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고 반대로 입꼬리는 점점 올라간다고 했다. 상당히 저주가 센 물건이라고 여친이 심각하게 말했다. 계속 표정이 변하고 있어. 시시각각. 근데 이거 기다려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난 이제 돌아가 봐야 돼. 쉬는 시간이 끝났거든. 일단 내가 살펴보고 있을 테니까 누나는 가서 일 봐. 보는 눈이 너무 많고 점을 보는 사람도 줄을 지었기에 물어볼 기회는 없었다. 결국 끝날 때까지 나는 탈원녀에게 카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틀간 떠들썩했던 축제가 끝이 나고 나와 여친은 탈원녀가 가진 타로 카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못했다. 뒷정리도 장난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 타로 카드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게 관심에서 멀어졌다. 학교에서는 탈원녀가 대단히 점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났다.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여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내게 얘기했다. 과연 그 징조는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났다. 탈원녀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축제일을 계기로 난 탈원녀와 상당히 친해질 수 있었다. 농담도 자주 하고 관심사 같은 거나 카드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도 봤다.
그 와중에 타로냐가 악몽을 자주 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르겠어. 며칠 동안 같은 꿈만 꿔. 여자아이를 본 것 같은데. 돼서 아무것도 아냐. 라고 타로냐가 말했다. 그래. 혹시 내가 썼던 그 카드 때문에 그런 거 아냐? 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타로냐는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다. 결국 이틀 정도 지나자 타로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열흘 담임쌤 말로는 타로냐가 무척 아프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거 아무래도 병문안을 핑계로 해서 그 카드를 없애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의 집에 남자 혼자 찾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여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질투의 화신이었다. 알게 모르게 내가 혹시 아는 여자와 필요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나 감시하고 있을 정도였다. 아무리 그 카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여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난 A, B, C와 같이 점을 보았던 여자 멤버의 이 3을 데리고 박물을 갔다. 집단으로 가면 정신도 없을 테고 내가 슬쩍 하는 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타로냐 부모님은 반 친구들의 방문에 무척 환영해 주셨다. 딸아이의 학교 생활이 좋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간식도 많이 주셨는데 난 직접 튀겨주셨던 후라이드 치킨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목적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맛있었다. 하여간 타로녀도 우리들의 방문을 무척 좋아했다.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다가 나는 넌지시 다시 악몽에 대한 것을 물어봤다. 타로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타로녀가 악몽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 쓰러질 정도로 아팠을 때부터 악몽이 뚜렷해졌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왔건만 그 악몽의 세기가 더욱 심했다고 한다. 타로녀가 들려준 악몽은 이랬다. 타로냐는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꿈의 공통점은 타로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웬 여자아이가 자신의 배 위에 앉아 배시시 웃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매우 해맑아서 너무 예뻤다고 하는데 꿈을 꾸면 꿀수록 아이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져 갔고 최근에는 눈알이 빠져 시커멓게 변한 얼굴과 귀까지 찢어진 입으로 계속 타로냐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다. 그때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점점 내 얼굴과 가까워졌어. 그리고 점점 입을 벌리더라. 날 잡아 먹으려는 것처럼. 라고 타로냐가 말했다. 악몽 얘기가 무척 소름 끼쳤기 때문에 여자 멤버의 이 3의 얼굴은 울상이 되었고 비슷하게 경험한 이 시도 심각해졌다. 나와 A만이 평정심을 유지했는데 솔직히 나도 겉으로만 그랬고 속으론 졸라 무서웠다. 내가 그런 꿈을 계속 연속적으로 꾼다면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말을 마친 타로냐는 울음을 터뜨렸고 더 이상 자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타로냐는 친구들이 와줘서 참 든든하다고 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나는 책상 위에 있는 그 카드를 보게 됐다. 타로냐가 다른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사이 나는 그것을 재빠르게 훔쳤다. 타로냐는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목적을 달성한 난 친구들과 따로 헤어지고 A, B, C도 먼저 보냈다. 그리고 공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라이터로 그것을 태워버렸다. 가지고 오는 내내 정말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답답했는데 이 카드가 내가 찌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방해한 것 같았다. 토할 것 같은 걸 겨우 참았다. 활활 타오르는 카드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타로녀가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내 예상대로 타로녀는 다음날 학교에 나왔다. 아끼던 카드가 없어진 것에 좀 의기소침했지만 그래도 밝아졌으니 다행이었다. 혹시 그 뒤로 악몽을 꾸었나 싶어 물어보았다. 우리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타로냐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우와,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그 카드에 악령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꿈에서 깨었을 때 몸이 무척 가벼워졌고 깨끗이 나았다고 했다. 하지만 카드가 사라진 것 때문에 한동안 난리를 피웠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누가 가져갔나 조사하기도 했다. 그래도 끝내 밝혀내진 못했다. 졸라 치밀하게 훔쳤는데 알리가 있겠는가. 여친도 나를 칭찬해줬다. 근데 시발 그 망할 악민년이 내 생애 최초이자 최후의 도둑질을 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다. 신비한 타로카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신비한 타로카드가 아니고 악령이 깃든 타로카드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